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목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RPA와 ERP의 만남,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실제 사례를 카이의 담당자분께서는 지금 경상도 사천에서 직접 원격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에코IT의 두 분의 전문가분들 여기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에코IT의 두 분 먼저 인사 좀 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코아이티의 RPA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희 이사라고 합니다. 이번 카이 프로젝트의 RPA 파트의 과제 리더로서 성공적으로 좀 구축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네. 네. 아, 본인이 성우적이라 본인이 잘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 과장님 하셔야지. 네, 그러네요. 자, 네, 이용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에코정보 IT, 에코IT의 SAP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용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온라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좀 원격으로 참여해주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산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ICT 기획팀의 강상수 과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카이에서 RPA 과제 프로젝트의 PI를 담당을 했고요. 지금도 RPA 유지 보수 및 새로운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경희 이사님, 네. 에코IT, 네네. 에코IT 하면 얼핏 들으면 에코 환경에 관한 회사인가? 뭐 어떤 회사입니까, 에코IT는? 네. 에코아이티는 IT 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서 이제 ERP를 시작으로 SAP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회사고요. 네네. 주로 이제 정보통신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했던 회사입니다. 이름 자체로 에코라고 들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환경 쪽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그 단어가 아니고 ECH라는 약간 메아리아 단어 있잖아요. 아, 네. 그 의미의 에코를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이사님은 처음부터 RPA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10년 전부터 RPA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프로젝트 하시다가 네. 이렇게 RPA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 사업부를 맡으시면서 해보시니까 네.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RPA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가장 긁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기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네네. 대표님들도 그거에 대해 수긍을 하셔서 RPA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RPA 분야에 네. 이사님처럼 이제 계속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커리어 면에서 앞으로 어떤 장점, 어떤 베니핏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RPA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이제 초석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RPA가 있음으로써 지금 어쨌든 향후로 이제 AI나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RPA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자, 이용화 이사님. 네. 이용화 이사님 ERP 쪽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경희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이번에 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RPA라는 걸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자동화 하는데 사용자들이 진짜로 ERP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하던 거를 IT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RPA가 살살 접근해 오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이렇게 자동화가 되네, 나는 요거만 넣으면 되네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만족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RP의 자동화. 네네. 네. ERP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웬만한 큰 기업들 다 있는데 네. 요즘 이제 굉장히 디지털 혁신 시대 때 ERP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느낌에. 네. ERP를 변해간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들은 점점점 밑에 있던 회사들도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있던 대기업들은 이미 SAP ERP라는 걸 다 쓰고 있고요. 점점점 올라오는 회사들도 계속 ERP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는 점점점 RPA 같은 이런 신규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는 계속 올라가지고 사양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하고는 네. 좀 이따 좀 자세하게 프로젝트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이제 사천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신 강상수 과장님하고 이제 실제 진하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게 왜 이걸 도입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은 일단 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도 하겠는데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좀 약간 크게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이 정도면 됐네.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은? 카이를 설명하기에 가장 이해시키기 좋은 방법은 카이는 쉽게 말하면 뭐 자동차 회사는 뭐 기아, 현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카이는 그 항공기를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네, 네.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항공기 제조 종합 체계 회사고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보잉은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737기 막 이런 걸 에어버스는 막 A350 이런 걸 만드는데 카이는 이제 그런 민항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쉽게 말하면 뭐 그 저희 에어쇼 가면 그 전투기들 막 에어쇼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플러스 알파 헬리콥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네네. 네. 그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회사네요. 예, 저희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네네네. 그럼 현재 그 카이에서 그러면은 지금 강 과장님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한 구매로 입사를 해서 6년 정도 구매 그 기획도 하고 바이어 업무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IT 쪽으로 부서를 좀 옮겨서 이제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참여했었고 지금은 RPA 재작년부터 RPA 쪽 POC 담당했고 실제 작년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PI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RPA는 한 몇 개 업무에 지금 어떤 업무, 한 대략 지금 현재는 몇 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목표가 100개였었어요. 네네. 초창기에도 이제 기술 협상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100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이경희 님도 의견을 많이 주셨으나 저희는 이제 100개라는 목표를 두고 결국 100개를 해냈고요. 지금은 한 106개 정도의 그 RPA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맨 처음에 이런 RP를 그 뭐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 RPA, 사실 저희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좀 2,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었고요. 네. 근데 그 일환으로 이 RP라는 게 가장 초석이 되는, 아까 이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POC를 먼저 했었어요. 이제 네. 저희도 사실 RP라는 걸 좀 써봤어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좀 판정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거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 POC를 좀 진행을 했고 이게 해보니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기술이구나 라고 검증이 돼서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RPA가 굉장히 초소이겠다고 하신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예. 검토해보겠다 한 것을 강 과장님이 회사에서 이걸 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강 과장님 보고 강 과장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야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한 겁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와 대단하신데? 감사합니다. 강 과장님 사천에서 어떻게 이런 그 RPA 트렌드 같은 거는 어떻게 이런 금방 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돌아가는 상황이나 네. IT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직접 하지는 못해도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RPA를 업무에 쓸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던 거죠. 이제 그 RPA는 뭐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매크로에 약간 확장성 있는 좀 기술이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되게 어렵지 않았고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이제 어쨌든 간에 POC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네. 뭔가 검토해서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어떤 POC의 뭐 전체 뭐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POC 했을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점? 실제적으로 이 기술이 이제 효과가 있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하던 일을 얘가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였고 그때 당시의 화두는 어떤 업무에 적용을 해야 얘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라는 걸 찾아내는 게 좀 포인트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야 이게 좀 RP를 나중에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효과가 적은 것도 있고 효과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POC 개념에서는 이제 효과도 중요하겠으나 이게 우리한테 쓸모가 있는 거다를 검증을 하는 게 숙제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그 업무에 적용을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업무에 적용하기가 포인트라는데 어떤 업무입니까? 어떤 카테고리 업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작했던 거는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좀 찾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인 제가 이제 업무 담당자인데
이 메일을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00명 이상한테 메일을 뿌려야 되는 게 일이었었어요. 이거 실제 사례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거를 500명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좀 보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몇백 명 단위로밖에 끊어서 못 보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도 없고 호응도 없고라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RPA로 개인화를 시켜서 500통의 메일을 개별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개인화라는 건 예를 들면 저한테 보내면 뭐 고우성님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제 일괄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 좀 해주세요라고 보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 당신 예를 들어 강상수 씨 뭐 하셔야 됩니다. 네. 내역은 이렇습니다. 좀 해주세요라고는 메일을 개별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쓴 게 이거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구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RPA 할 때 POC 작업을 할 때 그런 걸 프로젝트화 시켰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람이 손으로 했었다면 한 500통 메일을 한 8시간 걸렸을 건데 이제 RPA로 대신하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해야 하게 됐고요. 이제 RPA로 하다 보면서 한 3-4시간 만에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RPA가 이제 RPA 관련된 토크를 나누다 보면 그 RPA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보면 RPA가 결국은 우리 직장인들 각 개인별로 나중엔 개인 비서처럼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기술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폰답게 써야 진정한 이제 스마트폰이 되는 건데 RPA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RPA라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 좋은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과장님? 예, 지금 제가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 제가 이거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지금 뭐 물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원래 라이브에서 사천에서 카페에서 하기 때문이니까 그 라이브의 묘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음성은 되지 않나요? 네, 음성은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일단 최대한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따가 하시고요. 네네, 음성으로. 네. 자, 이제 POC 하시고 막 여러 개 검토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그 프로젝트 파트너 회사를 선정하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고려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따라와 줄 수 있느냐, 100개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냐를 좀 위주로 봤고요. 네. 그래서 비딩을 해서 좀 이제 에코아이티가 파트너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적용 업무라든지 이런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이제 에코아이티에 이경 이사님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동안에 요즘 제가 화면 좀 다시 한번 세팅도 하시고요. 네네. 이제 이경 이사님하고 이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쭉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자, 이사님 RPA 프로젝트를 아까 뭐 성공했다, 망했다. 네? 그거의 측정 요소는 뭡니까? 어떤 것이 뭐 성공했다, 안 했다? RPA는 제가 생각하는 RPA는 이제 구축부터 이제 운영까지를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과거의 RPA를 초창기 구축할 때 시점으로 보면 일단 구축하는데 포커싱을 많이 두다 보니까 운영단에서의 안정화를 고려를 안 하고 막 운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사실 처음에 도입했던 기업들 중에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표준을 초반부터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또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한 번에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지금 이사님이 보니까 슬라이드 보니까 네. 정량적 가치보다 네.
정성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RPA 생각하면 정량적인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몇 시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왜 정성적 가치가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윗선에 계시는 이제 C레벨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음. 그 임원분들한테 보여지기에는 사실 정량적인 효과가 가장 가시성이 네. 좋아서 보여주긴 좋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워라밸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 갖출 수 있어야 네네. 이게 좀 더 많은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 정말로 이 과제들이 도출돼서 자동화가 되기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전체 업무의 어느 일정 영역까지는 다 자동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량적인 거는 당연히 윗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아. 정성적인 것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아지면 네. 당연히 자기가 하던 일에 이상적인 부가가치의 업무로서의 생각의 전환이 이뤄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도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제 회사의 구성원들이 네.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네. 그래서 뭔가 진짜로 이렇게 위에서 막 야 이거 하라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네.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의 생산성을 위해서 스스로 뭐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결국 이제 그런 그 직원들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영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프로젝트 할 때 경영진의 어떤 지지랄까?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서포터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통 획득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획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RPA를 성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경영진의 참여. 네. 그다음에 현업도 마찬가지로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 게 RPA를 도입하면 이게 보통 IT 부서에서 주관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다른 어떤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듯이 IT 부서에서 주관하면 너희들이 다 만들어 갖고 온 거 우리가 그냥 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렇게 RPA도 접근하면 사실 이 업무는 내가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업에 참여하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일부 현업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뻗치려면 당연히 위에 계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네.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떤 정량적인 사실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정량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이만큼 코스트 세이빙을 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이만큼 인건비를 줄여서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는 있지만 네네.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케이스 프로젝트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에 대한 정성적인 네. 어떤 공감 정성이라든지 또 그 임원들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그런 서포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땠습니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나요? 어땠어요? 일부는 조금 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업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반발 같은 때문에- 거 없었나요? 이거 혹시 내 일자리를 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반발 같은 거 없었나요? 그런 거는 전혀 못 오, 느꼈어요. 그래요? 오히려 오. 저희가 이제 완료 보고 하는 시점에서 네. 현업에 이제 VOC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 직접 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실제로 그 임원분들 앞에서도 그 영상을 다 틀어드리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임원분들도 그거 보시고 또 다른 생각으로 앞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게 월별 과제 운영수인데 네, 이게 그럼 작년 8월부터 네, 이게 프로젝트 시작된 게 작년 6월 달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이게 3개월 만에 이게 나옵니까? 결과가 이렇게 프로젝트 끝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과제 목표는 100개였습니다. 100개. 네네. 100개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던 거고 네. 이게 이제 애자일 방식이라고 해서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 RPA는 프로세스 자체가 쇼텀입니다. 짧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걔를 오픈을 하면서 운영과 동시에 또 다른 개발과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방식으로 쭉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8월부터 지금 보시면 15개, 그다음에 9월 달엔 18개, 네. 뭐 10월 달에 16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완료된 토탈에서 거를 토탈에서 쭉 올해 오픈을 1월까지 한 106개가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8월 9월 있지 않습니까? 네. 순차적으로 하셨는데 애자일 네. 방식으로 네네. 처음에 먼저 하는 그 프로젝트의 형태랄까?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뭐를 먼저 하셨어요? 어떤 거를 먼저?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카이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POC나 이런 걸 통해서 과제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네. 뭐 막연한 과제 수집으로 좀 이제 개수가 이제 32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잡았고 우선순위가 이제 업무에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네네. 또는 뭐 긴급성이 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두고 과제 100개를 선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과제 실행 횟수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네. 과제 실행 횟수는 뭐 3,000개가 되는데 아까는 100개였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뭡니까? 이 과제는 또. 네. 과제 수가 100개인 거고요. 아, 그 과제가 이제 매주 도는 게 있고 매주 아, 수행하거나 매일 수행하거나 실행 이런 횟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네네네. 실행 횟수를 표현해 드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 거의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네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정량적인 결과네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했을 때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사람이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면 네. RPA를 수행했을 때는 이 정도 걸립니다라고 해서 비교해서 이제 코스트 세이빙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운영, 이런 정량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아까 전장표에 있는 이제 실행 횟수, 네.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네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 전엔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번 이것을 에코아이트에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운영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카이에서도 이걸 좀 내재화 시켜가지고 네네. 뭔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그런 운영 방법론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제안이라든지 추천해 주시는지.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RPA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 방안을 수립해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조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인력을 내재화시켜서 내부의 인원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실 네. 그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또 부담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인트 COE라는 구성을 제안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기획이나 분석, 업무에 대한 분석 기획은 그 현업, 그러니까 그 고객사에서 맡고 거기에 대한 설계나 수행, 운영 쪽은 뭐 외주 협력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조인트 구성을 이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RPA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지침 같은 게 필요합니다. 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RPA 과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네네. 어쨌든 지금 딱 100개라고 해서 100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지침서를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그 여기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이걸 검토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검토할 때 이런 거는 꼭 그 어떤 그 체크하시라 하는 거를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체크한다라고 하면 일단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네.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RPA가 자동화라는 용어와 그 매칭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단순한 부분을 유닛하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효과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도 좀 얻고. 예. 네네. 이 유닛한 타스크 레벨의 어떤 프로세스와 또 유닛한 타스크 레벨 프로세스를 연관관계를 가져가는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구성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과제도 그냥 전체적인 걸 보지 마시고 정말 유닛을 한번 열어서 보시고 네. 쪼개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단순하게 작업했던 게 뭐가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에코아이티 같은 경우에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네. 그 RPA 플랫폼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RPA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파트너로 해서 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플랫폼, 여러 솔루션이 있을 텐데. 네네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뭐 다른 솔루션도 직접 그걸 가지고 구축 경험을 해본 네. 점이 있는데 A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단위의 작은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라면 별 대동소이한데 대규모의
프로세스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AI가 가장 월등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RPA는 그냥 단위마다 갈 게 아니고 전사적인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솔루션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AI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RPA가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 반복한 부분을 뭐 자동화하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생산하는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영역까지도 앞으로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일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물론 경영자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간관리자라든지 이거 실제로 이제 실무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이거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려면 어쨌든 위에다가 뭔가 예산 획득을 하려면 위에서 뭔가 허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자에서 그죠? 네네. RPA 프로젝트를 뭔가 경영자한테 가장 뭐 손쉽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량적인 거죠. 제일 손쉽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정량적인 네, 거예요. 경영자들은 네, 정성적인 건 경영자분들이 사실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돼야 음.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직원들이 어떤 또 창의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당장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량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실제적인 수행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사실 사람이 하다 보면 뭐 휴먼 에러라고 해서 오기 입력을 한다든지 실수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RPA로 그런 고정적인 부분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얘도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잘못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에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다 보면 약간 좀 보완적인 부분도 있거든. 보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생각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정보의 유출은 사실 인간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어떤 해요. 편견 같은 것들 알게 모르게. 예, 그러니까 편견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정보 어떤 실수. 보안의 유출, 그러니까 실수. 자료의 유출 같은 네네. 거, 정보 보안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사람에서 제일 많이 유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이 자동화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보안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용환 사님. 네. 그 우리가 ERP라는 건 벌써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네. 근데 아까 ERP 자동화 말씀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ERP 쓰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던 겁니까? 한 예로 든다면은 네. 영업사원이 네. 낮 시간에는 외부에 나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들어와서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실적을. 네. 근데 RPA를 도입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RPA 쪽에서는 RPA 봇에 메일을 날립니다. 나 이렇게 이 회사에서 몇 개를 샀어. 오더를 냈어 하면은 메일을 날리면은 RPA 쪽에서는 그 오더를 가지고 오더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스스로가 해주겠죠. 아, 영업상 개입되지 않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한 예로 좀 다른 S사 도입한 그 예를 보면은 연구직에서 매일매일 자재 마스터를 계속 생산하는 요청이 옵니다. 네네. 그럼 한 사람은 네. 계속 그걸 메일을 받아서 메일을 보고 그 시스템에 옮겨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RPA를 도입하면서 RPA의 그 연구사원이 메일을 씁니다. 그럼 RPA 봇은 그 메일을 보고 자재 마스터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한 결과를 영업사한테 그 연구직한테 메일만 쏘아주면 끝나는 작업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효과를 많이 본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RP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있는 개별 프로세스들, 네. 업무 프로세스들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뭔가 그 RPA가 중간중간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네. 뭔가 자동으로 얘가 디텍트 해가지고 알아서 그걸 처리해주고 정말 그렇게 딱이겠네요, 진짜. 네, 너무나 그 한 프로세스적으로 단단히를 봤을 때는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면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물려서 중간에 사람이 물론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렇죠. 한 번에 다 뭔가 메일이나 뭔가로
처리가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단순하게 이것이 ERP에만 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ERP 쓰는 기업들 보면 큰 기업들 보면 뭐 사내 포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포털에 ERP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뭔가 업무를 할 때도 얘가 RP가 적용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우리 이제 따로 ERP를 도입하게 되면 항상 EAI2라는 인터페이스 툴을 도입하게 돼서 네. 다른 레가시 프로그램과 SAP와의 인터페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음.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입력한 거를 이쪽에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게 없으면 이쪽에 입력한 걸 똑같이 다른 포털에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네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해를 하는데 네. 이거 EAI 툴이 비싸서 우린 도입을 못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RPA가 네, 나는 네. 여기서 입력했어 음. 하고 RPA 쪽에 액션을 취해주면은 RPA가 네네. 스스로 포털에 입력한 거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어떻습니까? 이제 제조업이 아무래도 ERP를 뭐 다양한 업종에도 쓰이지만 그래서 뭐 지금 카이도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도 요새 많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혁신해가지고 큰 변신이 일어나는데 이 제조업에서의 지금 디지털 혁신은 그쪽 많이 하시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더 뭐 발전할 것 같은지. 사람이 하는 일을 대부분 다 이제 자동화하면서 이렇게 ERP 프로젝트 나가면은 이거는 좀 제가 입력을 안 해도 네. 좀 자동적으로 입력해 좀 해주세요. 음. 저는 요거만 입력하면은 네. 요거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시스템으로 뭔가를 적용하려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갔을 때 되게 IPA라는 부분들은 접목을 하면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죠. 이제 구축을 이미 다 해놓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들이 되게 많으면은 네. 과제를 도출하기가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구축과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업무 프로세스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RPA는 반복적인 것만 찾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언밸런스가 하면서 이쪽에 RPA 쪽에 일이 더 업무가 많아질까? 그러니까 뭔가 ERP 네. 처음에 ERP 도입할 때 RP 같이 할 게 아니라 ERP가 어느 정도 셋업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RP가 들어오면 딱이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강상수 과장님, 강 과장님, 지금 접속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접속하면 지금 질문들 잠깐만요. 전화를 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지금 자, 지금 사천에 지금 강상우 과장님 여보세요? 과장님, 네네. 예. 어떻게 지금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팀즈가 계속 튕겨요. 그래요, 지금. 카메라가 문제였다가 잘못 치겠는데 팀즈가 계속 들어서 네. 튕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 하나만 더 주겠어요, 마이크. 여기 음성 팀성 말고 음성으로 여러분 지금 과장님만 하고 마이크. 자, 지금 이러면 들릴까요? 네. 자, 일단은 좀 여러분께 지금 음성으로도 나가니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네. 지금 요번에 이 프로젝트 하면서 뭐 시행착오 같은 거 뭐 없었습니까? 시행착오라 네. 하시면 뭐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하신 대로 아직 안 됐던 것들. 시행착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A라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1번부터 10번까지 잡아놨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애초에 프로세스가 약간 좀 미스매치 돼 있어서 애초에 RP로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여태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하려 보니까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케이스. 네네. 자, 이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RPA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RPA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바드를 설계하고 개발을 할 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게 여태까지 본인들이 실제로 하던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기존에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제 RPA 때문에 정형화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만 시행착오를 겪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업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네네. 예,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이제 요구도가 바뀌는 케이스. 현업이 A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다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별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 죄송한데 이게 아니네요. 라고 해서 이제 설계를 다시 하는 케이스. 이런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요. 네네. 그 지금 아까 이경희 이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애잘 방법을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한 106개의 과제를 지금 선정하셔가지고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보통 그다음에 이제 RPA도 이제 고도화하고 계속 2차, 3차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카이는 이제 앞으로 RPA를 어떤 분야에 또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떤 업무에 또 적용을 더 확장시킬 예정이십니까? 이제 RPA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RPA 효과를 많이 이제 사내에 적용을 하려면 네. 결국은 어떤 업무에다가 RPA를 적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항상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RPA를 도입을 생각하고 계신 모든 그 분들이 이제 RPA 참 좋은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사내에 확산을 시킬까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런 업무가 있는데 RP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계속해서 과제가 들어오고 그게 개발이 되고 RPA가 적용이 되는 선순환고리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다음의 숙제입니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 이경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카이의 직원들이 이 RPA에 대해서 허다랗게 뭐 이렇게 수용이라든지 공감대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았다 그랬거든요. 네. 네네. 그런 것이 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뭐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노력하거나 애쓰시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이 됐나요? 어땠나요? 처음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RPA를 좀 아는 저도 약간 RPA 처음 얘기했을 때 상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매크로보다 조금 더 좀 나은 기술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한번 써보니까 이게 시각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처음에 저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좀 될까? 막 이런 약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근데 한번 딱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 현업들도 마찬가지고 RPA가 이런 거야라고 한번 딱 맛을 보여준다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근데 맛을 딱 보여주면 이런 게 어디 있었냐고 하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이렇게 좀 이제 결과로서 보여주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RPA를 이제 검토하는 이제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단계별로 조금 나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RPA를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못한 분들은 우선은 RPA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게 진두지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RPA에 대해서 나부터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좀 해보고 요거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좋을 것 같고요. RPA가 뭔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숙제가 이걸 사내에다가 어떻게 확산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숙제인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정석대로 저 혼자만 주창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좀 탑다운으로 좀 내려오는 게 있으면 사내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이제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요즘은 RPA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요. 실제 위에다가 이런 걸 얘기하기도 좀 소홀해질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예, 요즘에 저희도 이제 RPA 프로젝트 하기 초창기에는 이제 RPA의 이해도가 없었는데 이제 한번 요거 과제 끝내면서 전사적으로 이제 경영진님께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RPA가 확실히 효과성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네.
자, 질문들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관련된 질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또 두 분 이사님도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네. 그리고 과장님들 그 이사님들도 좋은 질문자 한 명씩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다들 좀 그 답변을 좀 짧고 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네. 자, 조정현님은 SAP의 HEC 서비스가 뭔가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가요? 뭐죠? 하여튼 SAP를 쓰고 있는데 사용 중인데 POC 후에 시범 과제 업무 등을 통해서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제 선정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사님? 네. 보통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들이 일단은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지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POC에 했던 업무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렇게 수행됩니다. 아까 강상수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듯이 네. 그걸 실제로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좀 공감대 형성이 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과제 선정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약간 다른 관점이기도 한데 선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효율성, ROI가 가장 많이 뽑혀지는 걸 저희는 항상 아무래도 이제 과제 선정이 윗선에다가 이제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긴급성, 정말 사람이 꼭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선정을 많이 합니다. 네. 자, 한관주님은요. 최근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의 영향력이 큰 것이 RPA와 AI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ERP에서 이 둘을 적용할 때 차이와 적용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와 RPA를 ERP 관점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이종원 이사님. 네. ERP에 대해서 도입한다면 AI라는 개념이 ERP에는 아직은 좀 상조라서 하긴 하지만 ERP 쪽에는 도입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매달 발무하는 월말 작업이라든지 매달 보고해야 되는 엑셀 작업,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ERP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 선정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송민재님, IT 부분에서 주관으로 하시면서 현업 담당자 인터뷰 시 어려웠던 점이나 현업 개발자 역량을 개발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이경희 이사님. 네. 일단 현업 담당자의 약속 시간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업에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업무 관점에서 용어를 쓰시거나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는 이제 IT에 좀 전공이다 보니까 그 실제 현업에 대한 업무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의 개발자 역량을 역량 개발시키는 방법. 역량을 개발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약간은 전산적인 약간 자동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동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다니까 같이 직접 겪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이의 현업분하고도 직접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강 과장님, 카이에서는 이제 RPA를 이제 또 내재화도 시키실 텐데, 뭔가 RPA 운영이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내재화 방안 같은 거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RPA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현업의 요구도를 이해하는 약간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거를 RPA에 적용할 수 있게 이거를 컨버팅 해주는 능력이 좀 필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현업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얘기 듣다 보면 그 현업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방식보다는 내가 들어봤을 땐 이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도 현업하고 얘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정우님, 저희 같은 경우 전산부서에서는 RPA를 이해하고 POC도 받아보고 싶지만 회계나 인사 같은 실무부서에서는 POC 할 때 과제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도 추가적인 업무 외의 일로 받아들여져서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요? 과장님, 강 과장님. 일단 그런 케이스는 뭐 기업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네. 뭐라고 어떻게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데 네. 이런 거다라고 효과를 일단 보여주시고 설득을 시키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입하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제 한 발을 뛰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응을 얻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명진님께서요, RP를 구축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다른 솔루션 구축 대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요? 그건 이경희 선생님? 아무래도 그 현업 다른 솔루션 대비 특별하게 갔던 거는 일단 솔루션 대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의 과제를 한꺼번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AI는 솔루션에서 되게 많이 뒷받침을 해줘서 네. 예,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강 과장님, 강 과장님께서는 뭐 또 다른 이제 IT 프로젝트도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RPA 프로젝트 하시면서 기존에 했던 다른 프로젝트하고 뭐가 제일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네. 어떤 점이요? 왜냐면 RP는 그러니까 다른 것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코딩이나 이런 개발자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 이제 오히려 저는 그냥 이제 저도 편업에 있을 때는 마우스랑 키보드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제가 오히려 개발자보다 그런 면은 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RPA가 딱 정확하게 뭘 해주냐면 저 대신에 마우스와 키보드 행위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예. 제가 하고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 행위를 대신해 주는 이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현업이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RPA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중간에서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SAP 프로젝트는 제가 아바비라는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난항이 있었지만 이거는 키보드와 마우스 딜을 잘 하는 저로서는 이제 중간 역할 고리를 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인영님께서 아까 양인명님께서 아까 이경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정성적 요인에 대해 중요성에 공감한다고요. 새로운 변화라는 관점에서 거부감이 크니까요. 대부분 경영진 직원들의 참여도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커가지고요. 코멘트 주셨고요. 여러분들 박준창님께서 코멘트 질문하셨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Q&A에 대한 것들은요. 나중에 토크IT 오늘 이벤트 페이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기님 업무 발굴 RPA 업무 발굴 워크숍을 하기 전에 매니지먼트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업무 발굴을 해서 ROI가 잘 나오는 업무를 하나 잡아 POC까지 한 다음에 매니지먼트 단에 말씀드리게 나을까요? 강 과장님. 매니지먼트 쪽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RP는 확실히 효과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지원을 잘 받으면 좋겠으나 못 받더라도 어쨌든 운을 띄워 놓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승준님께서는 정성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이경희 선생님? 정성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네. 아까 정성적인 면,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이게 맞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기업도 일은 사람이 합니다. 단지 사람이 하는 일에 정말로 단순 반복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괴감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회사의 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RPA가 저는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내줄 수 있는 영역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잘 이루어져야 결국엔 직원도 즐거움이 생기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생기면서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호님, RPA 사용 중에 이건 강 과장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RPA 사용 중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스스로 RPA를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에코IT에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RPA 사용하면서 카이에서 스스로 이런 업무를 추가할 때 카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에코IT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나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 같이 직원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이제 이번 기회에 저도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하면서 이거를 배운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배우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에코IT 같은 그 전문 기업은 어떤 쪽에 일을 하면 될까요? 서로 아레나를 나눈다면 역할을. 저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네? 저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구조를 가져가기 나름인데요. 저희도 이제 RPA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현업하고 소통을 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컨설턴트 역할 비슷한 걸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개발해 주세요라는 거를 좀 에코IT 분들하고 계약을 좀 맺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다음에 김현성님, 이건 이제 이경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RP 도입을 위해서 솔루션 비교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한 솔루션들 간에 기능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 이제 비용으로 비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솔루션을 접해 보셨으니까 검토 단계에서 놓치지 않고 꼭 비교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자동화해야 될 영역의 범위를 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범위의 규모에 따라서는 네. 대규모를 하는데 작은 솔루션 갖고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소규모를 하는데 굳이 비싸게 대규모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것도 이경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양영신님께서요. RPA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ROI에 대해서는 사전 분석 후에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적인 코스트 세이빙도 중요하지만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투자 비용도 당연히 비교가 돼야 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한철수님께서요. RPA 구축 사례 중에 물류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서 뭐 적용한 예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아직 뭐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네. 실질적 뭐 글로벌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해외 물류나 이런 병원 부분들도 사례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쨌든 영역이 어떤 그 업무 분야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큰 카테고리를 보지 마시고 약간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동호님, 당사는 RPA 도입에 앞서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현업 스터디를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IT 담당자로서 현업의 이해를 어떻게 시킬지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게 별도로 있는지. 네. 네, 사전에 저희도 이제 과제 POC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그 부분에 대한 양식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강 과장님은 만약에 장동호님처럼 이렇게 현업이랑 사내에서 이런 스터디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어요, 강 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스터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터디, 개발 절차? 현업 스터디, 네네. RPA 도입에 앞서가지고 개념 이해를 위한 스터디. 네. 사실 RP는 한번 일단 뭔지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실제 하면 돌아가는 거. 네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아마 POC라든지 데모 같은 거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항목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체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기프티콘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용님,
RPA가 100%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치와 관련된 결제, 승인 등에 적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화가 가능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항목과 상대적으로 없는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카이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강 과장님. 네. 저희는 이제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를 더 크게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 얼마든지 뭐 RPA가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이제 조회한 거 가지고 뭔가 가공할 때 에러가 나는 건 얼마든지 다시 하면 되지만 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사람의 아이디가 아니고 뭐 다른 아이디로 한다든가 하는 거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과제 내용이 뭔가 데이터를 대신 입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승인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그 배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현업의 아이디로 작업을 하게 좀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백님, 당사에서는 작년부터 RPA를 검토하면서 한두 차례 POC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일부 적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3월부터 RPA를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 과정에서 각 부문, 개인별로 반복 업무에 대한 해커톤 방식으로 개발자 간이 현업에서 직접 일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개발을 하는 걸로 하였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은지요. 그리고 저도 해커톤에 참여하는데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RPA 보스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 제언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는 이경희 사님. 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 이 해커톤 같은 그런 그 보타톤의 개념으로 RPA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약간 좀 회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각자 이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미션을 주고 이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개발자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뭐 프로세스 설계하는 영역 이외에는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다음에 르네스 정이라는 분께서요. 은행 업무는 보안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어려울 듯한데 RPA로 가능할까요? 은행 업무가. 예를 들면 여러 은행의 여러 계좌를 일괄로 조회해서 엑셀화 시키고 ERP에 입력하는 업무가 가능할까요? 일부에서 저희도 이제 트라이를 했는데 일부는 그게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좀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영성님께서요. RP를 이용해서 고객사에 청구하는 빌링 업무에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있다면 안전장치로 어떤 보조 절차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빌링 빌링, 업무를 네. 하는 건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이거는 고객사 측에서도 잘 구축하면서 항상 과제에서 약간 좀 논외로 보는 영역이긴 한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 계산서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증서나 이런 거 관리 때문에 거기는 허가된 사람만 그 PC 보스를 접근할 수 있게 좀 저희는 장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인증서도 딱 그 PC 외에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로그인하는 그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강 과장님하고 이경희 선생님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우일님, 초기 구축 혹은 고도화를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공감대 형성이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RPA로 계속 적용하지 않는다면 죽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방지하고자 업무 지식과 개인별 팀별로 만들어둔 자동화 모듈들이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AA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보스토어라는 그런 자동화 모듈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약간 좀 클라우드 베이스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기업에 따라서 이제 보안이 걸려 있는 경우는 사실 그걸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떤 그 지식 난리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얘도 어쨌든 어떤 스크립트 파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현재는 보스토어 외에는 뭐 자체적인 뭐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윤대섭님은 RP가 가장 딱 맞는 혹시 뭐 인더스트리 산업 1, 2, 3순위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인더스트리가? 1, 2, 3순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그 회계나 금융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조는 뭐 재작년부터 이제 막 태동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분야였고요.
그게 시작되면서 사실 의료나 뭐 여러 분야는 다 비슷비슷해서 대동소이하게 지금 같이 뭐 붐업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영식님께서는 RP를 이용해서 자동화되는 업무 시간만큼 직원에게 주어지는 여유 시간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강 과장님, 카이도 지금 보면 단순반복적으로 만약 RP가 한다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뭘 합니까? 네. 아시다시피 요새 주 52시간이 화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본인의 일은 사실 뭐 RP 해줬다고 해서 너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분께서 하시던 어떤 답답한 부분을 풀어드리는 거고, 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실 조직 관리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RP 도입된 후에 어떻습니까? 퇴근 시간이 좀 빨라졌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사실 저는 이제 재무 쪽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 RP의 효과를 많이 본 부서 중에 하나가 재무 부서거든요. 재무부서 쪽에서는 이제 또 아까 뭐 500통의 개인 메일, 뭐 700통 이상의 메일을 보낸다던가 행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숨어진 또 업무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피해가 시켜줬고, 실제로 저를 남겨두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RP를.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 뭐 재택근무하면서 뭔가 회사에는 RPA가 뭔가 또 네. 시스템 간에 풀스 간에 뭔가 일을 막 해주고 그리고 잘 구현되더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그럴 때도 뭐 RP는 RP를 그 룸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RPA는 코로나에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권태호님,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BPM 적용 같은 걸 많이 했는데, RPA 적용할 때 BPM처럼 프로세스 정리를 위해 업무 개선이 가능한 단위 프로세스로 구성하는 것이 RPA도 필요할까요? BPM처럼 적용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RPA를 하면서 그런 약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PI성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윤성윤처럼 뭐 카이는 엄청난 큰 대기업인데 큰 뭐 삼조하고 이런 거 말고 일반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RPA가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PA라는 기술은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제일 좋을지만 정리가 되면 이게 규모에 상관없이 그거를 잘 그 적정 수준만 찾으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철수님께서는 RPA 제품 다수가 OCR이 한 9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포맷에 제공되는 내역과 핸드라이팅 영역까지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까지 핸드라이팅 영역은 네. 문제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순수하게 OCR로만 봤을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95%고 다양한 포맷에서 지금 IQ봇이라는 다양한 포맷을 자동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 인지를 해서 걸러내는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우지원님께서요. 중소 중견기업 수준에서 특정 단순 반복 업무를 2명 이상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윗선에서는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고 워라밸을 높여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일들이 내가 단순한 작업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떤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 그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단순한 어떤 사이트를 조사한다든지 엑셀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사실 한두 시간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6, 7시간의 어떤 데이터 게더링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 사람은 퇴사까지도 결심하는 어떤 단순한 작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이 아닌 지금의 어떤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워라밸을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은 좀 다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접근이 더 맞지 않을까 워라밸도 싶습니다. 워라밸이지만 이래야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네.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 결국에 그 인재가 맞습니다. 그 인재가 나가는 게 더 그렇죠. 리스크가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드시거든요. 특히 중견기업에서 인재가 나가버리면 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네네 맞습니다. 대체할 사람도 없는 거고. 자, 김지혜님께서요. 물리적으로 떨어진 본사지사 간의 업무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RPA가? 보안 인증에 관한 액션도 RPA를 통해 가능할런지요? 이거는 시스템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용형님께서는 얼핏 생각하면 제조나 물류유통 분야에서 RPA를 적용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금융에서 이런 것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금융은 아무래도 이제 정형화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RPA는 네. 아무래도 정형화된 업무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효과성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뭐 OCR을 통해서 추출한다든지 예. 뭐 그런 업무들이 되게 많아서 금융 네네.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정형화된 업무가 알겠습니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권태우님께서는 제조 계열사 중에서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DT, PI 컨설팅 이후에 별도로 RPA 상세 컨설팅 진행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컨설팅 펌을 통해 진행할지 아니면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서 컨설팅 후에 곧바로 구축을 진행할지 검토 중인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방향은 어디로 보느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구축을 해서 어떤 효과성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전문 네. 파트너사를 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전략적인 방향으로 아예 ISP처럼 큰 그림을 그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컨설팅 펌을 통해서 가는 것도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박현동님께서는 이 강상수 과장님 그 106개의 업무를 RPA로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RPA를 적용한 과제명을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뭐 106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로 어떤 업무를 자동화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데. 약간 큰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좀. 뭐 저희가 결산한 업무에도 좀 도입을 했고요. 네네. 저희가 결산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단순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좀 적용을 했고, 이제 업무 중에서 정보 획득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을 다운받고 갈무리를 하고 뭐 공지하고 막 하는 형태의 업무들이 주로 좀 많았었어요. 네네. 자, 그다음에 유경건님께서요. RPA 프로젝트로 정해진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하면서 과제가 정해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일정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그냥 중간에 끊고 철수를 하는지 고객사 IT팀은 다시 동일 과제로 예산 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하다고. 전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중간에 끊어져서 철수한 경험이 그러니까 없어서 아까 애자일 방법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걸 네네.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네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아까 애자일은 어쨌든 목표치를 잡고 갔던 거고 네.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사실 트라이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목표치를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서 서두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네. 예. 자,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 오토메이션 애니어나 아니면 에코 IT 전문가들이 좀 답글 달아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런 RP 같은 것을 좀 미리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로 교재는 못 본 것 같고요. 네. 예, 뭐 AA 같은 경우는 온라인 무료 강의가 다 있습니다. 네네. 무료 강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RPA가 뭔지 어떤 그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좀 학습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 같은 거 할 수 없나요? 체험 같은 거, 체험. 체험도 지금 AA에서 그 커뮤니티 네네. 버전일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 RPA 그 과제 선정 그 업무 처음에 어떤 부분 먼저 했는지가 아까 우리가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계속 나오는데 강 과장님 다시 한번 좀 그 RPA 처음에 이제 과제 선정할 때 뭐 어떤 기준이랄까 뭐 팁 같은 걸 주신다면 강 과장님.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후보 과제들의 리스트를 전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리스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받아보는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업무 절차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100개 과제를 좀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 성숙도가 높느냐.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현업들이 정말로 제 본인들이 잘 알고 이걸 바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인 거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개발 난이도가 얼마만큼이나 좀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잘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네네네. 혹은 어떤 거는 정형화도 잘 돼 있고 개발하는 것도 쉬운 놈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우선순위를 매겼고 플러스 당연히 에이지 대비 2B 시간을 나름대로 계산을 좀 했어요. 네네. 이제 에이지 시간 같은 경우는 현업한테 직접 확인을 했고 경험상 봤을 때 이것이 좀 합당하다 아니다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고 현업이 뭐 이제 자기는 이걸 2일 동안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총 소요되는 완료되는 시점이 2일이지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이틀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를 했고 2B 같은 경우도 제 RP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십 % 이상은 절감이 될 거다라는 기준을 좀 세워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빨리빨리 분석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재식님께서요. RPA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원, 프로그램 그 배경이 없는 일반 직원이 소프트웨어 교육 한 1개월 정도를 통해서 직접 RPA 구현 가능한 수준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 과장님.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마다 뎁스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컴퓨터랑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리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사전에 그 RPA 여러 가지 제품군을 제가 직접 써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땅 헤딩을 좀 해보는 성격이긴 한데 써보니까 따라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네. 그 지정원님께서는 RPA 운영 후에 혹시 뭐 이렇게 새로운 업무나 조직 변경 같이 뭔가 새로운 것 문화나 이런 것이 뭐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강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RPA라는 조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를 필두로 좀 RPA를 전담하는 그 체계가 좀 분위기가 갖춰져가지고 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더 하고 싶지만 지금 또 우리 똑같이 4시 방송이 있거든요. 4시 방송이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10가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그 질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여기 questions 댓글창 맨 위에 보면 questions-korea@automationanywhere.com 아니면 02558-9565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글 같은 거 나중에 두 분 이상님 좀 답글 달아주시면 네. 이분들한테도 노티스 네. 가니까요. 네. 네네. 자, 그러면 먼저 과장님 먼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우리 질문자 하나 뽑아야 되니까 혹시 질문자 기억나신 분 있어요? 이름? 과장님. 정신없으시죠? 제가 사실 아니 저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저도 너무 많이 지금 몰라서 질문하신 이름만 이름을 잘 기억하는 기억 분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뽑을게요, 그냥. 네네네. 자, 제가 부른 김지호님 하고요. 그 다음에 곽재식님, 김지호, 곽재식, 그 다음에 우영식, 정재욱, 박현덕, 요 5분이요.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치킨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과장님. 네. 지금 본의 아니게 오늘 PC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니, 이런 게 또 라이브죠. 라이브잖아, 네. 뭐. 사실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도 이런 사태가 터질 줄 몰랐고요. 더 많은 정보를 좀 순수하게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너무 짧아서 좀 아쉽고 네.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좀 제대로 참석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기회 마련할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이제 이사님. 네. 네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뭐 너무 날카로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운 대답들을 많이 해서 오늘 저 날카로운 질문 못했는데 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카로운 질문 전혀 못했어 오늘 지금. 지금 안타까워 지금 막.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뭐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뭐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준비를 해서 네네. 좀 유익한 시간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RP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궁금한증이 다 RPL 쪽으로 다 쏠려 있어서 네. 하시는데 ERP를 쓰시면서 반복적인 점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과제 선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쌓아놓으신 다음에 POC라든지 이런 업체를 불러서 이런 것들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토크IT RP와 ERP의 만남 오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례를 갖고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